방송국 우서 코로나 방토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자기에게 자기가 투표를 한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네, 요새 신세대다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다시 방토왕에 오른 레드 예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여러분 악플 달아주시는 것처럼 썩 깊이는 없는, 그러나 재미있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토론을 원하시면 100분 토론 본방송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100분 토론 본방송에도 지난번에 우리 특별 특집 나가서 알겠지만 별거 아니구나. 딱히 깊이 있는 토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홍준표 대표는 얘기만 하면 베네수엘라로 가요. 베네수엘라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마두로 홍보대사예요. 마두로를 몰랐던 사람도 홍준표 대표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마두로를 알게 됩니다. 조만간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게 원하신다면. 있나요? 대사관이? 대사관이 있겠죠. 그곳에도.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레드 뭐. 예찬이 댓글을 꼼꼼히 읽으시나 봐요. 네, 저는 하나하나씩 읽으시면서. 악플 보면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원래 그 관종의 특징이에요. 그런 성격이라서. 처음엔 그렇죠. 네, 나중에 더 많이 먹잖아요. 아, 역시 그러면 그 분야의 선두주자다. 네,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으로서 영향하게 돼요. 근데 상처를 받아. 블루창석과 저의 악플은 이유가 있어. 얘는 이래서 싫다, 뭐 싫다. 그린지의 악플은 내가 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게 진짜 슈퍼스타예요. 그냥 그냥 이름 달려있고 악플이야 그냥. 이없이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악플의 자유도 과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여러 최근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조금 짚어보면서 토론해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만나서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곳에게만 해당된다 이런 발언을 낳아서 굉장히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우리를 만들려고 했죠. 어떻게 이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박 시장이 진짜 대통령이라도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언론 자유가 정말 땅에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친문의 열을 쏘자 블루창석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발언을 너무 왜곡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든지 가짜 뉴스를 전파한다든지 분명히 팩트가 틀렸음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내보낸다면 어느 정도 적절히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 동아일보의 그 신탁 통치, 이 오보, 역대급의 오보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언론의 잘못으로 분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적절히 제어해야 되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잘못했던 언론을 대해서 다 뿌리 뽑자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핀셋으로 제거하자, 뭐 이런 취지였지 다 잡아 죽이자 이런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블루창석과 의견이 비슷한데요. 그 다스베이다 영상을 한번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날의 주제는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관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김성태, 이원주, 박원진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TBS라고 하는 방송사가 서울교통방송인데 서울시장 너무 좌편향됐더라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것이 아니다. 출연한 횟수를 따져보건대 뭘 하건대 좌편향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주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한 거냐면 TBS 방송 나간 거 보면 내가 오히려 몇 번 안 나갔다. 5번 나갔죠? 5번 나갔다. 오히려 다른 야당 의원들은 훨씬 더 많이 나갔다. 180 몇 번 나갔다. 뭐 감사합니다. 뭐 횟수까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국감에서 반박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장을 따와서 박 시장이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다라.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언론이 얼마나 잘못되게 보도를 하는지를 박원순 시장이 맞아요. 뭐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서 패가망신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웃겼던 건, 만약 징벌적 배상제 도입되면 제일 먼저 1호 패가망신 후보가 그 방송 진행했던 김어준 씨입니다. 낙곰수 시절부터 뭐 세월호 고위 침몰설, 대선 개표 조작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황우석 사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눈 찢어지나이 운운하면서 마치 사생아가 있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리는 음모론의 대부가 바로 김어준 씨이고,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그 발언 나가고 나자마자 이 방통위에서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 이건 허위 사실이다, 법정 경고라는 제재를 의결을 했죠. 그런 소식이 딱 공교롭게 뜨면서 누가 누구를 지적하는 건가, 진짜
이 머무든 개가 이 겨무든 개 지적하는 이런 현상에 서울 시민의 시장이 거기서 막 좋다고 허허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어준 씨는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는 방송사죠.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김어준 씨가 유튜브를 하시거나 팟캐스트를 하실 때 몇 번 뭐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과 한국의 방송사가 언론들이 잘못된 방송,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좀 과다하게 보도하는 것들은 훨씬 더 중하게 그 처벌, 규제 같은 것들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 시장께서 그 방송에서 얘기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보도한 언론사를 벌 주자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를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후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돼 있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로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를 갖고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잘못됐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거야? 그럼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무한정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 지금 정정보도 너무 작게 하죠. 네. 일면에 막 가짜뉴스 때려놓고 문제가 되면 저 끄트머리에 요만큼 정정보도 담네.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린 한겨레도 일면에 사과 안 할 것 같거든요. 언론중재위나 이런 데서 판결이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조선일보도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언론의 잘못된 관행이다. TV뉴스 잘못 터뜨려서 9시 뉴스에 잘못해놓고도 도대체 어디서 정정보도가 나갔는지 또 이게 정정이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언론 중재를 통해서 거치는데 일반인 접근하기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곳에서 했어야지 누가 봐도 정파성이 정말 짙은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 이런 가짜뉴스로 무리를 빚은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또 TBS는 서울 시민의 것이거든요. 마치 자기가 TBS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자, 우리 공정한 네. 그 마이크를 위해서. 아니, 기본적으로 김어준 씨가 왜 나왔느냐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MB 정권에서 얼마나 언론 탄압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여기 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MBC 관계자분들도 다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방송을 찾다가 김어준 씨까지 가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어준 씨의 스피커 그리고 알릴레오 이런 스피커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스피커들이 커졌던 이유 자체가 기존 언론이 잘못됐다. 기성 언론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한테 갔던 거고 만약에 지금 그런 거 도입해서 김어준 씨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김어준 씨부터 조심하겠죠. 김어준 씨가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 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정말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TV조선이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노조 지부장 부인이 뭐 특채로 채용됐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정보도를 했는데 정정보도도 틀렸어요. 이게 정정보도 하나만 한 내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 언론부터 먼저 각성을 해야 된다. 한겨레는 앞으로 정정보도를 일면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도 조선일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TBS가 방통위에 10번의 지적을 받았다라고 국감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고 보면 더 많은 지적을 받은 방송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0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만 따지고 봤었을 때 과연 잘못하는 언론사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 문제라기보다는요. 왜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홍가희 씨. 네. 홍가희 씨 사건 보면 2014년도에 우리 세월호 있었을 때 잠수사로서에 갔었고 본인이 해야 할 얘기를 알고 있었던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가 10일간 홍가희 씨만 두고 27건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게 다 어떤 사람처럼 홍가희 씨를 표현한 기사였냐면 허언증 환자인 것처럼 관종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까지 갔거든요. 두 재판 모두 다 홍가희 씨가 승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배상을 6천만 원밖에 안 해. 아니 조선일보는 6천만 원 껌값일 거예요. 그거 6천만 원 아니 당연히 내지. 6천만 원이나? 신입사원 연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헐값으로 지금 TV조선 사랑합니다. 주 3회 출연 중. 네네. MBC도 괜찮고요. 그러나 이 방통위가 얼마치 월급입니다. 얼마치 월급입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6천만 원이 얼마치 월급이에요? 방통위가 정말 심각하게 이 정권의 입맛대로 방통위 인사들이 편향되어서 보수적인 방송사, 보수 성향의 방송사에게는 이 권고를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진보 성향의 방송사에게는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제재가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 균형감을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려고 정권 잡는 거긴 한데 지금 방통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
언론의 어떤 정파성 자체는 저는 가질 수 있다 봐요. 뭐 진보적인 방송사도 있는 거고 보수적인 방송사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 시장이 그 말한 장소나 맥락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언론 자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하고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바람에 한판 싸우자는 건가? 전쟁을 하자는 건가? 이렇게 인식하게 만든 건 박원순 시장이 이 TPO를 못 지킨 그런 실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차지철 씨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TV조선은 지금 날라갔어야 하는 겁니다. 유예해줬어요, 유예. 아니 유예해줬어요, 유예. 왜 밥그릇을 날리려고 난 하지 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예해줬다는 건 뭡니까? 이 진보 정권이 보수 언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에게도 관대하다라는 증명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나와서 5.18 무슨 북한군이 투입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유예해줬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방송사를 살려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대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 관대함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TPO를 못 지켰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TPO를 지켰다고 생각해요. 정파성이 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공영방송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으면 훨씬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다스베이다라는 특정 방송, 그리고 일개 유튜브입니다. 거기를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거기 온 언론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박원순의 망발이니 논란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기성 언론이 김호준의 다스베이다보다 영향력이 적다는 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많다. 아까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대하다. 그다음에 좀 살려줬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맞아요. 그럴 만한 부럽잖아요.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잘 받아들여 보기에는 권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보수 정권이라면 당연히 진보적 언론을 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통합진보당 날아가는 네, 거지. 그러니까 신문물이 났습니다, 아니, 진짜. 위헌정당을 지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국정농당 하고 네. 그다음에 사법농당 치러서 그 언론사든 단체든 시민단체든 제압했었던 게 보수 정권이었는데 지금 진보 정권에서는 힘을 써서 어떤 것들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절차대로 맞습니다.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 또다시 2대1입니다. 아니 근데 보수 유튜브 저도 전사들이요. 아니 제가 왜 댓글 그런 거냐면 달아주세요. 제가 이번에도 MBC 각성하라. 채널A도 찾아보고 그 기사에 대해서 채널A도 찾아보고 다스베이다 원본도 보고 다른 사람들 기사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채널A만 완전히 뚝 잘라서 그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온 것처럼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한 10분 좀 넘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앞뒤 맥락을 모두 다 자르고 박원순 시장이 한 말은 뭐랄까 보호해야 할 언론만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뭐 보호해줄 언론만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 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 TBS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 자기 아니냐? 이거를 같이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짜증깁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짜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었을 문제가 때 되는 발언을 말인데.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 잘 추린 거죠. 참 잘했어요 채널A. 아니에요. 문제점을 콕콕 찝은 거죠. 역시 발췌 개헌의 이 후손이 참고서 없습니다. 볼 때도 처음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수능에 나오겠다 싶은 거 막 콕 찝는 것처럼 문제적 발언들만 찝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참 언론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공부 생각합니다. 잘해. 그런 머리 그런 데 쓰고 그게 앉아 문제야. 있어. 아니 객관식만 푸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딱 찝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주관식으로 이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 문장만 딱 가져오면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잘못 배웠네 시험을. 네. 한국 교육 제도가 문제야. 저도 그 문제 채널의 기사를 봤는데 뭐 기사에 그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그냥 영상만 딱 띄워놓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 발음만 딱딱딱 해서 박원순이 마치 박원순 시장이 마치 뭔가 사유화하고 독재하고 탄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맞아. 텍스트에 집중 안 합니까? 맞아. 컨텍스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옳소. 맞아 컨텍스트. 여러분이 치열한 2대1의 현장에서 할 말이 생각났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의 그 말 문맥을 보라는 거 필요 없이 그 문장 자체로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에요. 앞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이나 컨텍스트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TBS의 주인인 것처럼 아무리 농담인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TBS의 진행자 보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김어준 씨, 주진우 씨, 낙공수 멤버들이 다 진행자를 보고 있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진보 성향, 진보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던 사람들이 메인 DJ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편 같은 경우도 보수 종편 좀 성향이 치우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요새 보수 정편 시사 프로그램에 이 진보적인 평론가나 패널 끼워 넣지 않으면 방통위에서 제재받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 기계적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하는데 TBS는 그런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국이 MBC도 마찬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이나 진행자 구성들, 패널 구성들 보면 여기도 2대1로 지금 하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아닙니다. 것처럼 이 공중파나 지상파가 이미 장악된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이 종편만 뭔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종편이 문제, 종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보 진영의 오래된 프레임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짧게만 얘기할게요. 또 2대1이잖아. 감정 생기려고 그러네. 아니 내가 이전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편 많이 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나보고 민주당이랑 저는 객관적이고 균형을 냉철하게. 갖고 좀 잘했다 할 때는 잘했다 해주잖아요. 감정 생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를 우리 여기를 2대1로 보면 안 돼요. 그래요. 1대1 대 1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1회부터 감정이 생겨서 있었어요. 객관적인 속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객관적인 그게 깨어 있는 맞아요. 시민입니다. 내가 관대하게 네. 그게 잘 맞아요. 받아줄게. TV조선이 무슨 뭐 진보 패널 챙긴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 TV조선 잘렸습니다. 아침 방송에 나갔어요. 예전에 패스트트랙 할 때 어떤 패널 한 분이 이런 유신 정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죠. 제가 유신 정권 때는 정당을 해산했기 때문에 그럴 것도 없었다고 그 다음날 바로 잘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방통위 가기 전에 방통위 가기 전에 우리 방통위에서부터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 모 종편에 저한테 나와달라고 합니다. 진보 편을 찾기 너무 힘들다. 거기에 장혜찬 씨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고 있는데 보수 일변도요. 진보 편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그 너무 저도 약해. 내보내주세요. 아니 지금 전국 청년위원장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약해. 지금 공개적으로 신지의 디스하는 거야. 공동의원제 분장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당대표도 네, 데려와주세요. 당대표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균형 있는 사회를 꿈꾸고 TBS 말씀드렸지만 여당 인사 80여 회, 야당 인사 180여 회 나왔습니다. 균형이 저는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붙인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안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제소래요. 그 기소하고 그 법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판사가 판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송국이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법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언론 권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맥값 2천만 원 주고서는 쇠파이프로 사람한테 때려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교통 벌칙금 하나 내는 걸 벌벌 떨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칙금을 내게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그걸 언론에도 적용하자고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그 작은 언론사들은 손해배상을 했었을 때 정말 우리 누구죠? 여성신문이 알겠습니다. 국민한테 얼마 받아 2천만 원은 지금 내야 된대요. 네. 뭔가 네. 여성 이야기 나오니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강렬한 느낌. 이후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이 징벌적 배상제 같은 게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위축시킬 수 있다. 물론 언론 중재를 통한 정정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저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손쉽게 기레기라고 해요. 물론 잘못된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을 봤을 때 언론이 썼던 의혹들이 지금 대부분 검찰에서 사실로 하나씩 더 드러나고 있고 권력자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언론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됐을 때 부작용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재벌 대기업들이 언론에게 끊임없이 소송을 걸면서 압박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 배상제를 잘못 활용할 수도 있고 거물급 정치인들, 블루창수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고소하고 지금도 막 모 종편 실명 거론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소송을 이 방송국에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그 우리가 방송사는 고민을 위축해야 해봐야 합니다. 된다. 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징벌적 손해배제 그 도입을 안 해도 이미 조선일보는 소송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피디수첩 고소한 거 아시죠? 네. 민사로도 했고 그 다음에 민사로도 했고 그 다음에 형사로도 했고 근데 그게 얼마대 소송인지 아세요? 억대의 소송이에요. 억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일단 돈 많은 재벌들이랑 돈 많은 언론사들은 이미 다 그렇게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 소송을 하기 전에 앞서서 홍가희 씨 같은 정말 선량한 시민 한 명이 언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 제도를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고 해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싶으면 보도하면 돼요. 잘된 보도,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보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문제가 있다라고 수송이 들어왔으면 그건 그 사법기관에서 그 재판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거에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
결국 우리가 이번 그러니까 돈 내기 싫은 거다. 채널A가 돈 내기 정치의 싫은 거야. 문제를 모두 다 사법부에게 위탁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언론의 문제를 또 사법부에게 다 위임한다. 대한민국이 사법부 정부가 되는 것인가, 사법부 국가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권리, 너무 많은 어떤 결정 권한을 사법부로 다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먼저 제기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블루창석 이야기를 듣고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사법부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이런 것들을 반대합니다. 근데 그냥 헛소리 안 쓰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헛소리 쓰고 허위 기사 쓰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정당하게 잘 쓴 기사를 가지고 걸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국민들도 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할 때 제발 크로스 체크를 하고 본인이 제발 취재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유시민 이사장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쵸? 저요? 그러니까 개인과 아니 언론사를 그 질문 너무 진부했어요. 유튜브 언론이라고 본인이 유튜브 언론인이 되잖아. 아니 뭐 1인 언론인이죠. 제 앞에서 진부하다는 말 쓰지 말아요. 또 악플 달 거지 너네 진부하다고. 다 알아. 반말한 거예요? 아 워낙 친근해서. 아. 친근해서.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악플러들. 방토아.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 최근에 연예계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가수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또 공인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지 다음 포털에서는 연예 기사란의 댓글 전체를 아예 못 달게 만드는 그러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댓글을 제한하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댓글에 사실 전혀 무관한 댓글에도 그 해당 연예인이 나오면은 밑도 끝도 없이 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이버라는 포털에서 추신수 선수의 경기를 많이 봤는데, 추신수 경기가 보통 새벽에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고 안타를 치면은 제가 댓글을 답니다. 추신수 선수가 안타를 쳤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밑에 댓글 달립니다. 문재양 짱이다. 이런 식으로 문재양 죄악이다 이런 거 달려. 난 이걸 이 맥락을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추신수가 안타를 쳤는데 거기 문재양이라 쓰면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진짜 댓글 다 닫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추신수 씨 용맥이는 거기도 하고 대통령 용맥이는 것도 왜 이런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설리 씨라든지 다른 연예인들은 이러한 댓글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물론 본인의 SNS에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할 때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댓글창을 다 막아버려요. 왜냐면 또 응원의 기사 글도 또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빠르게 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닫았을 경우에 응원의 글을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얘기할 거리들이 좀 많은데, 일단 설리 씨의 죽음 앞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을 거고, 저는 사실 미안한 감정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리 씨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예계 나는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었을 때 악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참담하죠. 그리고 그러한 선정적인 기사들, 그다음에 댓글들이 나왔을 때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설리 씨가 그 하늘에서는 자유롭기를 빌면서, 그럼 남겨진 우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기사도 문제고 전 댓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는 이제 여성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을 양산하는 게 그냥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뷰징 기사라고 해서 제목을 선정적으로 달고 사진을 선정적으로 해서 클릭하면 수익을 얻는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데스크 확인 거의 없이 그냥 일단 좀 잘 될 것 같으면, 클릭 수가 많을 것 같으면 짜자자작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화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 안에서 기자들한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그 언론 준칙을 지키면서 보도하십시오. 그렇게 기사 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언론들에게 더 많은 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댓글도 문제인데요. 저 혼자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 댓글의 문제는 좀 더 이후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 댓글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징벌적 배상제가 진짜 필요한 건 이 악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 위헌 판결 한번 받았지만 네. 다시 헌법 소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해악이 너무 클 때 우리 사회가 실명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댓글창을 다 닫아버리는 것보다 결국 악플 지수가 쌓인 사람들에게 지금 포털에서 가하는 제재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영구 퇴출시켜서 해당 포털 아이디를 영원히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사실 요즘 세상에 온라인 포털 아이디 없으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포털 차원에서 이 개별 악플러들에 대한 제재를 좀 강하게 가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댓글란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지금은 또 여론상 보니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또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다른 방향의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악플 같은 경우에 정말 저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찬성하는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남들 때리지 마라, 물건 훔치지 마라,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악플에 대해서도 그만큼 교육을 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큰 문제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아주 심각하고 무겁게 가르쳤는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생기고 전기통신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감정을 배설해도 되는 공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SNS라든지 그 사람의 해당 기사는 자신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타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고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몸의 그 아픔만큼 사람의 마음의 아픔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센터도 많아지고 정신과 가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이런 사회에서 이런 교육도 좀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불구창석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해외의 뭐 독일이나 유럽권 같은 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 과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을 받아요. 어떤 기사를 봤었을 때 나의 의견은 어때야 되는 건지, 그 기사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건 온라인 안에서의 활동과 이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 교육 과정 때부터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온라인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해법인가 좀 거긴 동감하진 않아요. 그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더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치권에서는 호재예요. 인터넷 실명제 하면은 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정치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정말 심각한 악플다는 아이디들 대부분 다 가계정이 많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 그리고 비교적 실명제가 잘 정착되어 있는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비판의 수위와 익명제가 완전히 활성화된 트위터에서 나오는 비판의 수위, 후자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가계정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뭐 각자 언론 자유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언론도 개혁이 필요하고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하잖아요. 방향성이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언론 기사를 수용하고 댓글을 다는 우리 수용자들, 네티즌이고 국민이겠죠. 우리 자체도 과연 우리가 언론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감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수용자가 되지 못한다면 무분별하게 기사를 쏟아내고 자극적인 기사를 어뷰징하는 언론을 과연 욕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말씀하신 교육의 필요성이나 처벌 조항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만약에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실명제 얘기도 꺼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될 강력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냐면, 왜 온라인에서 그런 댓글들과 기사들이 많이 나올까?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오프라인이 그렇지 않은데 온라인에서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미 오프라인에서도 혐오 표현 혹은 상대방에 대한
그 악플, 그러니까 악언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정치권만 보더라도 서로 맥락을 뭐 자르고 뚝 잘라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형태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문화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혐오 표현 금지법 같은 것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까지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온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모두 다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혐오 표현 금지법을 먼저 만들고 온라인 실명제도 추후에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더 추후에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혐오 표현 금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좀 바로 도입한다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조금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혐오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최근에 좀 느꼈었는데,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 보면은 보통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면, 또 한국 표현을 잘하면 한국 사람 다 됐네라는 표현을 되게 거리낌 없이 쓰는데, 그 표현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표현 또는 또 다른 바운더리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전 다시 한 번 더 법이 올라가기 전에 전 그 전에 교육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고, 사회 공론화장을 좀 끌어올려서 다양한 논의,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좀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기 100분 토론에서 다른 논객들이 나와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다시 언론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이러한 악플 양산하는 주 원인으로 자극적인 사진이나 SNS만 무분별하게 퍼와서 기사 쓰는 언론들이 많잖아요. 본인도 당했잖아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한번 당해보니까 미국 아시는 사진 거다. 이런 거. 그래도 잘 나온 사진 골라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막 5년 전에 올린 여행 사진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죠. 이게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기사니까. 근데 여자 연예인들 특히나 좀 자극적인 사진이나 본인의 SNS 허락 안 받고 막 올리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5인 이하의 언론사는 이제 언론사 등록을 못하게 하는 인터넷 신문법 개정안을 한번 발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에는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었는데, 지금 너무나 무분별하게 한 명 언론사, 2명 언론사 이런 인터넷 언론사들이 폭증하면서 서로 조회수 경쟁, 자극적인 제목이나 사진으로 뷰를 많이 따는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았나.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발의 법안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은 갖춘 언론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5인 이하의 어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은 어떨까 고민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요 부분에 그 문제 의식은 전 공감하지만 거기에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게, 최근에 설리 씨 사망 사건 당시에 K일보에서 노브라를 주창한 설리라는 표현을 쓰고 SNS도 무슨 모자이크 비슷한 사진을 썼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회사는 5인 이상이고 꽤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좀 보도윤리나 기사를 쓸 때 선정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저히 그 기사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맥락을 갖다 붙여가지고 첫 문장부터 그런 걸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어뷰징 하려고 나는 썼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사망사고가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 그 죽음을 먼저 애도하는 것이 저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의 사업 몇 명이냐를 떠나서 언론사 스스로도 그 기자들에게 기사를 쓰기 전에 어느 정도 검열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검열이라는 말은 최소한을 지키는 그 규정부터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이곳에 대해서는 좀 찬찬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네, 있었죠. 이게 여러 가지 맥락들이 좀 섞여 있고, 사실 온라인에서 시작하지만 오프라인까지 전체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국 사회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그만하니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작년에 뭐 해화역 사건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해화역 사건에서 문재인 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나왔었을 때 그것은 여성들이
그럴 만하 여성들이 그렇게 말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맨 마지막 제가 말한 한 문장만 뽑아서 계속 어뷰징 기사들이 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있었고 아마 뭐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언론 보도 준칙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이런 자성하라라고 한 얘기도 사실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고. 근데 그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언론사에서 문제된 기사가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생깁니다. 국장이나 부장이 옷을 벗거나 보직 해임당하거나 또는 말씀하신 언론 준칙이나 이런 윤리에 대해서 데스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너무 영세한 1인, 2인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다른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서 그런 어뷰징 기사를 막 양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정부에 발의한 법안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우리가 언론사에게 부여하는 자격, 조건, 이게 뭐 인원이 되었든 뭐 그때는 5인 이하였습니다만 법으로라도 좀 규제를 만들자, 허들을 좀 만들자. 그 허들을 넘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유를 좀 주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좀 반성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의 영입인사 발표되고 나서 그 이야기는 왜 안 해? 레드 예찬이 없어서 그 기사를 굉장히 비난하고 그 댓글에 어떻게 레드 예찬이 없을 수가 있느냐, 백경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악플을 달았었던 거였는데 저부터 반성을 하고 앞으로 기사를 쓸 때 또는 이제 기사를 볼 때 또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도 격렬하지 않고 좀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사를 인터넷에서, 특히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게 사실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문화도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지면 말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빨리 나가거나 아니면 데스크 체킹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나가는 기사들도 좀 있는데 몇몇 언론사에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언론사 안에서 보도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19년에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언론사들의 보도로 인해서 정말 슬프게 사라지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윤지호 씨 같은 경우 지금 캐나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아닙니다. 허언증 환자라고요? 이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당해놓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무튼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맘대로 뭐 썼었더라. 뭐 아니면은 뭐 그 실제로 증언도 증언자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고 친구도 아닌데 그렇게 증언했다더라 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근데 문제가 없으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발부가 됐는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도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 윤지호 씨가 떳떳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입고 지금 전 국민한테 그런 식으로 문제적인 사람처럼 그 장해찬 씨 같은 저는 입장에서 언론이 잘 사람들처럼 파헤쳐서 진실을 밝혔다고 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 뭐, 수사나 여기서 소송 말할 건 과정에서 아니지만. 밝혀지겠죠.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 매몰시키는 것,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그 장대현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본인이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윤지호 씨에 대한 비방 기사 같은 것들을 매우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시청자 혹은 시민들의 제대로 된 문제 비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언증 환자는 주어가 없는 혼잣말이었고요. 근데 아무튼 윤지호 씨 누가 같은 봐도 경우는 윤지호 씨야. 아니, 주어가 허언증 환자 아닙니까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혼잣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뭐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게 언론보다 잘 됐냐 안 됐냐로 논하기는 너무 또 다른 문제고, 기본적으로 언론에 고쳐야 될 점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면 안 된다. 우리 언론이 문제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지만 그거를 너무 좀 터프한 방법으로 한 번에, 그러니까 메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망치로 찍어버리면 언론의 어떤 순기능, 권력을 감시하는 특히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위축되고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리고 대다수 여러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는 건 일반 시민보다는 권력자들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가 매스로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매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망치 그건 완전 무식한. 아주 정교한 메스. 아주 정교한 토르의 메스예요. 해머. 거의 네, 맞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토르. 단체 제왕에 나오는 그거 뭐지? 그거 활. 죄송합니다. 아니 활 말고 그 왜 좋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클리시우스. 아무 말 대잖아. 박원순 시장을 반제장에 나오는 그 아니 거기 굉장히 좋은 금보다 좋은 그 재질. 미스릴. 미스릴로 만든 상식어. 그 판타지. 야 너무 옛날 사람. 비브라늄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미스릴을 누가 기억합니까? 10년 전 얘기들. 미스릴 메스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또 언론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재벌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손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 알맞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랑 집단소송법은 패키지 법안으로 올라가서 통과되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아 저는 뭐 충분히 메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언론이 뭐 검찰 개혁해야 된다, 뭐 정치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론은 개혁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사실 방법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들이 저는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선일보 얘기 계속 나오는데 90년대에 조선일보에 대한 안티 조선 운동이 있었을 때 그 핵심이 왜 조선일보 내용을 다 믿는가가 아니라 왜 조선일보가 아니라는 생각을 못하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틀린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우리 논의해 볼 때가 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망치가 아니고 정말 정교한 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뭐 정당도 잘못되면 의석수 잃고 패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은 왜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언론 누가 견제할 수 있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잘 보면 언론개혁 필요하고 검찰개혁 필요한데 개혁하자 하면서 메스가 됐던 망치가 됐던 드는 사람들 보시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에요. 지금 정치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 입에서 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대를 잡을 필요 있지만 이 초가 삼간을 불태웠을 때 메스가 아니라 망치를 휘둘렀을 때 언론이 만약에 부작용으로 위축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느냐? 언론의 견제를 받는 권력자들, 재벌들, 현재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그 이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나쁜 기사들이 쏟아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건드리지 않고 이걸 꽁꽁 묶어버리거나 망치를 무식하게 휘둘러버리면 뒤에서 개혁합시다 하고 했던 그 정치인들이 이 미소를 짓는다. 썩소를 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또 다른 저희가 없는지 냉철하게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조선일보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망치라고 생각하면 저는 망치로 깨부셔야 될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어떠한 존재는 존재만으로 해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악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보상을 사람들한테 해줘야죠.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홍가희 씨가 너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5년을 싸웠잖아요. 5년 싸웠는데 6천만 원 배상받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5년 동안 사라졌는데 6천만 원 배상받는 건 매우 적은 배상입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조선일보가 잘못된 언론 그 보도 방식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일 테고요. 이거 그 조선일보 방송 나간다고 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의 의견과 1도 상관이 빈대 잡는다고 초과상간 태운다고 했는데 그 언론들은 이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태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짧게 마무리 들으면 전원책 변호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올 단두대. 한 번은 이제 가져올 때가 됐다. 그래서 한 번은 정의구현, 그러니까 이 진짜 잘못한 언론도 처벌받고 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다른 언론들도 긴장해서 정확하게 팩트체크하고, 저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팩트체크하고 제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견제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러한 이야기를 제발 좀 진보 진영의 언론들, 장악된 공중파 방송한테도 좀 똑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디가 장악됐다는 거예요? 뭐 MBC도 마찬가지고. MBC가 왜 장악됐습니까? 내일 잘라주십시오. 문제가 많아요. 잘라! 2대1로 구성하는 것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고. MBC 안 됩니다. 저희가 MBC 살려야 이제 됩니다. 방토항을 한번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토항! 하나, 둘, 셋. 오. 방토항이 이제
블루 창석이 됐는데 먼저 블루 창석부터 뽑은 이유들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린지님이 굉장히 그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발언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문맥을 잘 활용한 그런 발언에서 앞으로 정말 녹색당의 미래가 정말 밝았으면 좋겠어요. 의석수도 많이 확보하고 지난주랑 너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당대표인 그린지님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창석님이 굉장히 저와 비슷하게 뜻을 같이 하시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뭐 아니면 차별금지법이나 뭐 아니면 혐오발언금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창석님이 꼭 의석을 원내에서 의석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쓴 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빈대 잡다가 초가삼gram 닭 태운다라고 얘기했었던 말에 지금 그 조선일보와 채널A는 초가집이 아니라 고래 같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했나? 뭐라 네, 그랬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고래등 살고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다라고 한 것이 인상 깊어 적었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네요. 여러분 보셨죠? 다 명백한 2대1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뜬금없이 공격당한 우리 참언론 TV조선과 채널에 사랑한다는 말, 사랑해요 TV조선 채널에 사랑합니다. 네. 일주일에 3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참언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루 창석 뽑았는데 사실 앞선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설리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 쓰는 행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분노하고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모습에 저도 많은 동감을 했고 또 설리 씨의 사고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또 블루 창석을 이번 주 방토항으로 뽑았습니다. 방토왕! 레드 에찬이 어디 가서 아무런 발언을 해도 종편에서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 그러나 그러면서도 거짓, 날조, 허위 뉴스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토왕! 여러분 제가 MBC에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그 얘기 했었어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MBC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잘리면 여기가 공정하고 아주 좋은 방송사라는 거예요. 채널A였으면 잘려. 그럼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날로 잘렸을 거예요. 우리 아마. 채널A한테 그러지 마. 우리 채널A? 이제 자릅시다.